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점으로 직행하는 유니버스의 이윤희 선생님입니다. 올해에는 여러분들과 자이스토리 지구과학 2024 수능 대비 강의로 찾아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시 비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능 최저를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굉장히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시를 보지 않고 수시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수능을 준비하는 게 점점 필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수능 최저 과목을 맞추려고 하면요. 선택 3선택 몇 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게 됩니다. 자, 이때 가장 등급을 맞추기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만만한 과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 탐구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국영수 이런 과목들보다는 탐구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구에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등급을 챙겨 가셔야지 다른 데에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최저 등급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함께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수능에서 원하는 목표 1등급을 넘어서서 우리 만점으로 직행하는 버스이니까 만점에 꼭 도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에 들어온 친구들은 내가 수능 과목으로 지구과학을 볼 거야 라고 선택한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많고 많은 탐구 과목들 중에서 왜 지구과학을 선택했나요? 일단 첫 번째로 과학 중에서 이제 수능 과목을 선택하다가 선택자가 많은 지구과학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선택자가 많다는 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선택자가 적은 과목보다는 등급을 따기가 수월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 왜 선택자가 많으면 등급 따기가 수월하냐? 선택자가 적은 과목이라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목을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그 과목에 특별한 애정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이제 이렇게 본인한테 적합한 경우에 특별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선택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두루두루 많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경쟁을 하여서 내가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기에 수월한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 지구과학의 장점,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장점을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특정 과목이나 특정 단원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몇 개의 과목은 뭐랄까 조금 타고난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막 하지 않아도 그 감각으로 좀 문제를 잘 풀고 시험 성적도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지구과학도 당연히 과학의 분야이니까 물론 타고난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이 타고난 것보다는 내가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그 간격이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엄청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열심과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무엇이냐? 요즘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바로 킬러 문제인데요. 매년 수능마다 무슨 과목의 몇 번 문제가 킬러 문제였다느니 오답률이 몇 %라더라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에 오릅니다. 특히 과학에서는 한 문제를 거의 10분 동안 전공자가 풀고 선생님이 푸셔도 10분 동안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를 풀기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킬러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 지구과학에는요, 그런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킬러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도 10분이 걸리고 그런 문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구과학에도 킬러 문제라고 불리고 오답률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번 수능의 마지막 문제도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렇지만 타 과목의 킬러 문제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킬러 문제를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킬러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강의를 완강을 해 주셔야겠죠. 마지막 지구과학 선택의 장점은요, 바로 강남구청의 우리 선생님과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이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문제집일 텐데요. 몇 년도간의 기출문제를 쫙 묶어서 간추린 문제집이고요. 자이스토리만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까지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자이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 볼 건데요. 근데 자이스토리를 사서 쭉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수능 성적을 받은 친구들, 여러분들의 선배뻘이 되겠죠. 그 선배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그런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해설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강의를 듣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그것을 선생님과 이 강의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일단 여러분들 이 자이스토리에서 문제 구성을 쫙 해주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좀 더 효율적인 방향, 좀 더 같은 유형으로 묶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의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를 쫙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볼 때는 약간 순서가 뒤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서를 따라오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유기적으로 구성한 문제 순서로 좀 봐주시고요.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선생님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우리 이 수업만의 비법 그런 내용들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선생님이 저작권 문제로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그 자료와는 완전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교재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 구성을 해 보았거든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강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이스토리 수능 대비는요.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개념 강의는 아니고요. 개념 강의를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하이탑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풀이 강의인데 배운 개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지만 아직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용해서 배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 길러볼 수 있고요. 선생님 강의의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분석 포인트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 분석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 문제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기출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형은 사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개념만으로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더 이 자료를 해석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답을 도출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쪽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 후자에 대한 문제들, 즉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분석하는 포인트를 찝어줄 겁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찝은 건 선생님이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한 5, 6년간의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요. 선지나 아니면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개념이 되게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물었는지를 쫙 정리를 해보면 아, 이 파트에서는 이런 개념을 되게 많이 물어보네 라는 걸 범주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석 포인트에는 최다 빈출 선지들,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물어본 표현이나 내용을 분석 포인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석 포인트를 딱 흡수를 하시면 아, 기출문제에서 가장 자주 다루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 포인트를 이용해서 자료를 해석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쫙 풀어 볼 건데요. 이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해석했더라도 결국에 과학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선지의 옳고 그름을 해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자료는 해석을 했는데 선지에서 묻는 걸 해결하려면 자료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합니다. 그게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도 직독직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직독직해가 무엇이에요? 딱 읽자마자 바로 해석하는 능력. 단어를 보면 스쿨 하면 학교 이런 식으로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 직독직해죠. 그것처럼 과학, 특히 지구과학에서도 이 직독직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를 보고 이 키워드는 이 자료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변환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 포인트와 직독직해 키워드를 이용해서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득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일단 개념을 배우고 나는 문제 적용력을 길러보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료 분석 포인트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직독직해 키워드로 선지를 해석하는 능력, 이런 걸 내가 한번 길러보고 싶다. 난 선지를 봐도 도대체 자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 선지를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반드시 필수 시청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수능 지구과학 1에서 고득점 50점을 맞아서 1등급 맞아서 표점 70점을 맞아서 좋은 대학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대륙의 이동과 판 구조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기 때문에 이제 첫 수업에 좀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자료 다운 받으셔서 같이 보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문제 번호 있으니까 그 문제 번호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푼 문제와 선생님 풀이 같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선생님 풀이만 듣는 게 아니라요. 문제 일단 다 풀어보시고 같이 듣는 걸 추천을 하고요. 또 문제를 풀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기억을 다 잊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베스트 방법은 문제를 푸시고 틀린 문제 좀 확인하시고 바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3번, 4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3번 문제는 맞았고 4번 문제는 틀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에서 4번 문제에 대한 풀이만 찾아서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보다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를 그냥 해설만 짝짝짝짝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다시 연결하고 배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쫙 들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득하기 좋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잘못 이해했지만 문제만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고 굉장히 다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쭉 들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모든 문제 볼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로 뽑아보았습니다. 자, 일단 A 3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고생대 말에 대륙의 화석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고생대 말이라고 하면은 이 대륙 생각나야 됩니다. 뭐죠? 그렇죠.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도 보면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가 다 붙어있는 남극 주변으로 모여있는 판게아의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의 화석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뽑아봐라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메소사우루스 화석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남아메리카 아래쪽에 있는 이 메소사우루스 화석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소프테리스 많이 물어보죠. 글로소프테리스는 되게 넓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까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고생물 화석의 분포의 연속성, 이것은 바로 대륙이동설의 증거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 대륙은 로디니아다? 아니죠. 로디니아는 대략 한 12억 년 전에 만들어졌었던 판게아, 초대륙, 그러니까 판게아 이전의 초대륙이고요. 이 대륙은 판게아입니다. 고생대 말이라는 힌트에서 판게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니은 볼게요. 고생대 말에는 현재보다 해류의 흐름이 단순했다. 자, 이 해류는 우리 대륙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해류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요게 지금 현재의 우리 대륙의 분포예요. 그리고 이게 판게아, 고생대 말 대륙의 분포입니다. 훨씬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류의 흐름도 단순했겠죠. 맞는 얘기이고요. 자, 디귿,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물어보았습니다. 지구 자전에 의한 발생하는 힘? 이것은 베게너가 주장했었던 힘인데요. 대륙을 이동시키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힘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요. 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옆에 관련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설의 증거 중 일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보니까 고생대 말의 습곡산맥, 즉 지질구조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고생대말 빙하의 퇴적층, 빙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빙하가 발견되는 곳을 보면은 여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방금 옆에서 봤었던 그 나라들이죠. 그 대륙들입니다. 얘네가 원래는 남극 주변에 쫙 몰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현재와 같은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바로 빙하의 분포이죠. 자,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남아메리카와 남미와 아프리카예요. 요 사이가 원래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요 사이에 발달한 바다 이름 뭔가요? 그렇죠. 대서양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대서양이 열리게 되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사이가 벌어진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지점 남미입니다. 그리고 니은 지점 아프리카예요. 얘네 둘 원래 고생대 말에 더 가까웠어. 왜냐?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가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 판게아 시절엔 둘이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웠던 거 맞고요.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고생대 말에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 지금 이 대서양이 원래 없었으니까, 딱 붙어 있었으니까 이 두 산맥도 원래는 하나의 산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연결된 산맥이었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볼게요. 디귿 지점이 어디냐? 인도입니다. 아, 인도는 진짜 많이 물어보는 그런 대륙이에요. 그쵸? 자, 인도는 고생대 말의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맞나요? 맞죠. 인도는 원래 남극 주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빙하가 발견이 된다. 고생대 말에 쌓였었던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다라는 게 증거겠죠. 디귿도 맞는 얘기고요. 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멘틀 대류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틀 대류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이 7번의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 모형을 통해서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알 수가 있대요. 자, 어떤 원동력인지 볼게요.
나무 도막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자, 이때 물을 가열을 해줘요. 자, 가열된 물은 가벼워지겠다. 가벼워지면 어디로 갈까? 맞아요. 물은 유체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합니다. 자, 위로 상승했던 물이 물 끝을 만나니까, 나무 도막을 만나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물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나무 도막도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지금? 이건 지금 나무 도막을 판에 가정하여서 판의 이동 원리를 알아본 겁니다. 즉, 나무 도막이 지금 판에 해당합니다. 자, 나무 도막이 판이니까 이 물은 어디에 해당할까? 그치, 그 물은 이 아래에서 대류하는 연약권이라고 봐도 좋겠고요. 멘틀이라고 봐도 좋겠죠. 자, 이렇게 대류를 하고 있는 모습. 멘틀이 대류하니까 그 위에 있는 판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역은 멘틀의 대류이다. 그렇죠. 연약권의 대류,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대륙이 이동을 하는 거죠. 기역은 맞는 얘기고요. 니은 볼게요. 물이 가열되면서 나무 도막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쵸? 지금 나무 도막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판의 경계에선 무슨 형 경계에 해당해요? 그렇지. 판과 판이 멀어지니까 이곳은 발산형 경계에 해당합니다. 자,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맞습니다. 열곡이고요. 열곡도 될 수 있고 해령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멘틀 대류까지 문제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A의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저 확장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이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가끔 출제가 돼요. 물론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표에 여러 가지 가설,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데까지에 등장했던 가설들의 설명을 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어떤 가설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문제,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문제, 이런 문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서 좀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가를 보니까 해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해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해령이 들어가면 사실 백앤어는 해령의 존재를 몰랐어요. 해령을 발견한 것은 바로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면서 음양측신법을 통해서 해령의 존재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에 해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거 해저 확장설에 대한 얘기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뒤에도 역시나 해저가 확장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로 멘틀이 대류한대요. 이거 무슨 설? 그렇지. 멘틀이 대류한다. 멘틀 대류설이고요. 자, 3번에서 키워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 뭘까요? 맞아요. 판게아입니다. 판게아. 이 판게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바로 백앤어죠. 그래서 판게아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이것은 대륙이동설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분류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가는 멘틀 대류설? 아니죠. 가는 멘틀 대류설이 아니고요. 나가 멘틀 대류설이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가는 해저 탐사 기술의 발전으로. 그렇지. 해저 탐사 기술. 특히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 뒤에서도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음향 측심법, 음향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해구의 존재도 알았고요. 해령의 존재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더욱 지지가 된 거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보시면 멘틀 대류설에서 제시한 증거로 고지자기 연구가 있다? 아닙니다. 이 고지자기 연구는요. 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해저 확장설에 대한 증거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시험 문제에 또 어떤 게 많이 나오느냐. 이 해저 확장설의 증거도 되게 다양하게 많고요.
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도 되게 많잖아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대륙 이동설이 등장하고 한 50년이 지나서야 해저 확장설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 이동설과 해저 확장설이 등장한 사이에는 굉장히 과학기술의 간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의 경우에는 좀 과학기술이 발전이 덜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증거들은 대부분 눈으로 관찰한 증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안선이라든지, 해안선이 유사하다 뭐 이런 거, 아니면 화석의 분포라든지, 아니면 지질 구조가 뭐 유사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빙하가 뭐 분포가 연속적이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눈으로 관찰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해저 확장설은 기술이 발달할 대로 발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좀 진보된 과학기술을 이용한 증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해양지각의 나이를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진 때 진원을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고지자기 분포를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과학 기술을 이용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때 눈으로 관찰했냐 아니면 과학 기술을 이용했냐,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4번 볼게요. 다는 지구 겉부분이 여러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판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 대륙 이동설이 등장하고 50년 뒤의 일입니다. 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것은 드디어 판 구조론이 정립되었구나 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다는 아니고요. 자,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다가 가장 먼저, 대륙 이동설이 제일 먼저고 마지막에 해저 확장설, 그리고 이제 판 구조론이 정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4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그 다음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과정 중에 일부에 대해서 ABC 학생이 나눈 대화라고 합니다. 자, 초대륙이 형성되고 분리되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대륙이 만들어질 때는 대륙과 대륙이 어디선가 이렇게 점점 붙으면서 서로 만나면서 초대륙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대륙이 분리되는 시점이 와요. 대륙이 점점 분리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멀어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완전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 해저가 생기는 이런 식으로 대륙의 분포가 달라지는데요. 자, 학생 A 볼게요. 판게아는 초대륙에 해당해. 그렇죠. 모든 판이 붙어있는 판게아, 초대륙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자, 학생 B 볼게요. 열곡대는 기역 중에 형성될 수 있어. 자, 대륙과 대륙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발산형 경계 분포하는데, 발산형 경계 발달하는데, 이때는 대륙과 대륙의 발산형 경계이다 보니까 동아프리카 열곡대처럼 열곡대 형성되는 거 맞겠죠. 맞는 얘기를 학생 B가 하고 있고요. 학생 C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령을 축으로 해저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거. 이것은 해저 확장의 증거야. 그렇죠. 해령이 들어갔고 얘네가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해저 확장설의 증거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얘기이고요. 5번이 되겠네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륙이 분리할 때는 열곡대가 형성이 되고요. 마지막 니은에서 해저가 확장할 때는 여기선 지금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경우였다면 이 부분에서는 해양과 해양이 멀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열곡대가 아니라 해령, 그리고 열곡이 발달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되게 중요한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우리 음향측신법을 이용을 하여서 해저 지형을 측정하는 이 방법을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음향측신법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같이 보면은 그림은 일단 분석 포인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수심을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수심
D는 2분의 1의 음파의 속도에다가 음파의 왕복 시간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수심과 음파의 왕복 시간이 서로 비례 관계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음파의 속도는 1500m/s로 문제에서 주어지거든요. 즉 상수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과 음파의 왕복 속도가 비례하는구나.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우리 해저 모습을 선생님이 살짝 그려보면은 음양측심법을 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배가 있고요. 자, 배가 있고 밑에는 해저 지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지형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위로 솟아 있고. 자, 그러면 이 바다가 지나가면서 음파를 쏘는 겁니다. 음파를 쏴서 이게 바닥을 찍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왕복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 수심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해령 주변을 보시면 여기가 해령이죠. 그리고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해구예요. 자, 보시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지금 깊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깊어집니다. 자, 근데 수심이 깊어진다라는 건 수심과 왕복 시간은 비례 관계이니까 수심이 깊어지면 왕복 시간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왕복 시간도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왕복 시간이 길어질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해령 부근에서 왕복 시간이 가장 짧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구를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해구를 찾아줄 땐 숫자 하나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구는 우리 바다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에요. 수심이 몇 미터 이상이냐? 바로 수심이 6,000m 이상인 지점을 우리가 해구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심이 6,000m 이상이라는 건 왕복 시간이 몇 초가 나와야 되냐? 자, 식에 대입을 해보면요. 수심이 6,000m이면 식에다 넣으면 2분의 1에다가 음파의 속도는 1500m/s에다가 여기에 이제 왕복 시간이 들어가겠죠. 자, 이 식을 계산을 쭉 해보시면은 얘가 지금 2로 넘어가면은 뭐 1200이고 계산을 해보면 t가 8초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인 지점이 있으면 이 지점은 해구가 발달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독직해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양측심법에서 왕복 시간이 의미하는 바. 자, 왕복 시간이 길다라는 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뭐가 깊다? 그렇지, 왕복 시간이 길다라는 건 수심이 깊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 수심이 깊다라는 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저 확장설의 증거에서 보시면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심이 깊다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왕복 시간을 물어보면 그것은 수심을 비교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심을 비교하라는 건 사실 해령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해양지각의 나이를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 문제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수심이 6,000m 이상인 지점, 즉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인 지점이 나온다. 그럼 이 지역의 종류는 무엇이다? 그렇지. 이 지역은 해구가 발달해 있구나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대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는 A1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대서양의 해저면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구간을 측정을 한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점의 거리에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쭉 보니까요. 시간이 훅 짧은, 즉 왕복 시간이 가장 작은 곳이 딱 눈에 띕니다.
어디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P4, 요 지점이 굉장히 왕복 시간이 짧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왕복 시간이 짧다라는 것. 다시 볼게요. 자, 왕복 시간이 짧다라는 건 뭐가 짧다? 그렇지. 수심이 얕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심이 얕은 지점. 즉, 지금 여기에서 발달한 대서양 중앙해령의 그 해령 부분, 높이 올라간 이 부분이 바로 P4 지점이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P4 지점이 바로 해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수심을 비교를 하래요. 자, 우리 직독직해 키워드에서 배웠습니다. 수심을 비교하라 라고 하면 실제로는 누구를 비교해라? 그렇지. 수심은 왕복 시간이랑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수심을 비교하라 라고 하면은 음파의 왕복 시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P6는 6.97이고요. 그리고 P4는 3.95입니다. 그래서 왕복 시간이 T6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도 P6이 더 깊습니다.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니은 볼게요. 요 사이 구간 P3에서 P5 구간에는 발산형 경계, 그렇죠. 발산형 경계인 해령이 발달해 있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수심이 얕은 지역이 존재했죠. 니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 볼게요. 해양지각의 나이 물어봤습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직독직해 키워드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보시면 해양지각의 나이를 물어보면 이 나이는 무엇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냐? 수심을 이용해서 비교해 줄 수 있고요. 이 수심은 왕복 시간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 주실 수가 있죠. 결국에 우리 지금 왕복 시간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P4보다 P2가 더 왕복 시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하셔서 3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문제이고요. A 해역과 B 해역을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A 해역과 B 해역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랑 B 해역에는 각각 해령이랑 해구 중 하나씩 존재한대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음파 시간이 유독 짧거나 음파 시간이 유독 긴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보니까 A 해역에서는 음파 시간이 유독 짧아지는 A4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A4로 갈수록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음파 왕복 시간은 뭐랑 비례한다? 그렇지. 음파 왕복 시간은 수심이랑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해저 지형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A4가 바로 해령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령 찾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해구 찾아보도록 할게요. 해구. 자, 근데 이것도 우리 직독직해 키워드에서 배웠습니다. 자, 해구를 찾으려면 수심이 몇 미터 이상? 그렇지, 6,000m 이상. 왕복 시간은 몇 초 이상? 그렇죠,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B 해역에 그런 곳 있나요? 그렇죠. B2가 바로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2가 해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해저 지형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자, 여기까지 파악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해역에서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자, A는 지금 해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가 아니라 발산형 경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니은 볼게요. B 해역에서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곳이 발달한다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공식에 넣어서 한번 구해줘야겠네요. 자, 수심이 7,000m인 곳은 왕복 시간이 몇이 나오는지 구해보면 2분의 1에 1,500m/s에 여기다 왕복 시간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왕복 시간을 구해보면요. 이 t 값이 대략 9.3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9.3초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 즉 수심이 더 깊은 곳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 볼게요.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평균 연령, 이거 우리 해양 지각의 나이를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아까 해양 지각의 나이는 수심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심으로 비교를 했을 때 A 해역보다 B 해역이 더 수심이 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해역이 더 많다라고 한 디귿은 틀린 건데요. 이렇게 수심으로 비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A 해역은 지금 발산형 경계, 즉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경계이고요. B 해역은 해구가 발달해 있으니까 섭입형 경계, 즉 오래된 해양판이 사라지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는 섭입형 경계 부근이 더 많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옆에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음양측시법으로 관측을 했는데, 자,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지울게요. 자료를 보면은 음파의 왕복 시간을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자, 음파의 왕복 시간 우리 이거 역시나 앞에서 봤어요. 왕복 시간은 뭐에 비례한다? 그렇지, 왕복 시간은 수심에 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B 지점은 수심이 되게 얕은 지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수심이 얕은 지점이니까 여기에 뭐 발달해 있다? 그렇죠. 수심이 얕은 해령이 발달해 있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통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자, 기억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음파의 왕복 시간은 우리 앞에 직독직해 키워드에서 봤던 것처럼 수심이랑 비례하는 관계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이고요. 2번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수심은 3km보다 얕다라고 했는데요. 자, 니은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A는 왕복 시간이 6초입니다. 그럼 수심 D는 2분의 1에 1500m/s 그리고 6초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D의 값이 몇이 나오느냐? 여기 이렇게 약분이 돼서 3이 되니까 4,500m, 즉 4.5k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수심은 3km보다 얕은 게 아니라 더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땡이고요. 자, 디귿 볼게요. B 부근에 해구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B 부근은요, 왕복 시간이 4초 이하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었던 것처럼 해구가 존재하려면 왕복 시간 몇 초 이상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왕복 시간 8초 이상인 곳을 우리는 해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B 지역은 왕복 시간 8초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구 아니고요. 해령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만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은 어느 해령 위를 지난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요. 지금 두 가지를 측정을 했어요. 음파의 왕복 시간을 측정한 그래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해양 지각의 나이를 측정한 그래프도 같이 그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음파의 왕복 시간이 짧을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도 적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파의 왕복 시간이랑 해양 지각의 나이는 비슷한 형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은 둘은 좀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많이 다르냐? 어디에서 많이 다르냐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음파의 왕복 시간과 해양 지각의 나이가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왕복 시간이고 누가 해양 지각의 나이냐? 이때는 무엇을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해령을 횡단하면서 나이를 관측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 해령은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라는 건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에요. 자,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거야. 새로운 판이 새롭게 생긴 거야. 응애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이 해양지각의 나이 몇 살일까? 그렇지. 갓 태어난 애니까 나이가 0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지각의 나이가 0살인 지점이 해령 부근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0살까지 가리키는 건 바로 니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이 나이 분포가 되는 거고요. 기억이 음파의 왕복 속도가 되는 겁니다. 왕복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왕복 시간. 자, 그러고선 나서 봤더니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해령이겠구나. 나이가 0살이 되는 지점이 해령 부근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우리 아까 봤을 때는 해령은 이렇게 지형이 높아져야 되니까 수심이 얕아야 되는데, 즉 왕복 시간이 짧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왕복 시간이 훅 높아지는 지점이 있는 거야? 라고 의문이 생기겠죠. 자, 근데 사실 그 답이 선생님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해령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맞아요. 열곡입니다. 열곡. 열곡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고 왕복 시간이 길어지는 지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바로 열곡이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 이 해령 부근의 음파의 그 왕복 시간을 측정할 때 열곡이 측정되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왕복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짧아지는 형식으로 나오면 이건 열곡이 측정이 안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왕복 시간이 갑자기 길어지는 구간이 딱 나오게 되면 요거 열곡이 측정이 됐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기억이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니은 볼게요. 이 니은. 요것도 우리 다음 직독직해 키워드에서 배울 건데요. 퇴적물의 평균 두께. 요거 다른 색으로 할게요. 퇴적물의 평균 두께. 요것도 진짜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퇴적물의 평균 두께는 퇴적물은 쌓이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쌓일수록 퇴적물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이 퇴적물의 평균 두께는요, 해양지각의 나이와 비례합니다.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을수록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A 구간이랑 B 구간을 비교를 했을 때 나이 그래프가 A에서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 지역이 해령에서 더 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구간이 B 구간보다 두껍다,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D급 볼게요. D급이 조금 어렵거든요. 보시면 D 구간의 고지자기가 정자극기라면 B 구간은 역자극기, C 구간은 정자극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다음에서 되게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지금 D 구간에서 고지자기가 정자극기라는 건 D 구간이 지금 여기거든요. 0살에서 요 나이까지가 바로 D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 동안 지구는 계속 정자극기였어 라는 뜻이 됩니다. 지구의 나이가 0살부터 요 나이일 때까지 계속 정자극기였던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요 기간 동안이 다 정자극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B 구간도 요 안에 속하죠. B 구간의 해양지각도 요 안에 속하고요. C 구간에 생성된 해양지각도 요 구간에 그대로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자극기에 해당한다. 그렇지. 둘 다 정자극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첫 수업에 음양측시법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 수업에 이제
이 A 파트에 해당하는 해저 확장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이 파트 문제 잘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